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7월 31일 월요일이고요. 네. 7말 8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휴가 피크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휴가지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460만 명의 규모가 이동할 것으로 네. 보이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계속 맑고 덥고 하다가 저녁 무렵에 비가 네.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엄청 내렸죠. 오늘은 어떨까요? 날씨 궁금합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라고 밭에 나가시는 어르신분들께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낮에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심하겠고요. 오후에는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도 있어서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떼약볕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으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게 내리겠고요. 천둥 소리가 들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25.8도, 강릉은 28.8도, 대전은 2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발생할 수 있겠고요. 미지근한 물이 수분 섭취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에 비탈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편이 3년 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네, 이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고 그다음 교통사고로 위장까지 한 정말 참담한 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칫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다고요. 네, 경찰은 처음에 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남편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는 이 단순 교통사고로 2020년 10월에 사건을 결론짓고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에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유족 측 민원이 접수가 됐고 검찰이 피해자가 사망 전에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녹취록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마침내 검찰은 이 남편 A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또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에 범행 전날에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정밀 감정을 해봤더니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는데요. 이게 교통사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이 됐다고 하고요. 또 사체에서 저항은도 추가로 발견된 점을 다 종합을 해서 A씨의 계획 범행을 밝혀낸 겁니다. 끔찍하네요. 어쨌든 범행 전말이 드러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네.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내를 죽이다니요. 반면에 또 보험 모집을 해서 보험 모집 수당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보험 설계사가 또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이 최근 사무서 위조 및 도행사죄로 이 보험 설계사 김모 씨를 검거해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여성 최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접근을 해서 보험 등 금융 업무를 관리해
보호해준다 이런 명목으로 모두 69개의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험 상품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이 각각의 보험 계약 건수마다 지급되는 모집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심지어 김 씨는 이 피해자가 보험 가입을 거부를 하니까 피해자들의 서명을 위조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본인 인증 과정을 대신 거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렇게 6년간 범행을 저지르면서 모집 수당 1억 원을 챙기는 동안요. 피해자들은 보험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서 약 3억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보험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고 해약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 네. 난 또 이것도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30대 이상 취업자 중에서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서 삶과 일의 균형, 워라밸이죠. 또 삶에 대한 완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조금 의외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도 적고 워라밸도 높고 생활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 포럼에 일 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20대까지는 미혼이 4.57점으로 4.45점이 기혼보다 높았는데요. 이게 일과 생활의 균형 만족도를 1점에서 7점까지 조사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30대 이후에는 수치가 역전을 합니다. 기혼자가 더 높았다는 건데요. 특히 50대에는 미혼이 4.29점, 기혼이 4.55점으로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삶에 대한 만족도도 기혼자가 4.53점으로 4.38점인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만족하는 수준, 보통인 수준, 불만족한 수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도요. 이 모든 경우에서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결혼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50대에 보니까 미혼보다 기혼의 그 행복도가 높았다. 네. 예? 결혼합시다. 미혼자들도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기혼이 네. 높다. 예, 이거 좋네요.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퇴근길에 거대한 적재물을 싣고 이 편도 2차선을 혼자서 주행한 화물차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야, 퇴근 시간이라면 정말 안 그래도 막힐 때거든요. 그 퇴근 시간에 심지어 2차선을 점령하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네, 이게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부터 시작된 논란인데요. 네. 영상을 보면요. 한 화물차가 차량보다 더 큰 크기의 거대한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요. 편도 2차선 도로를 저렇게 한가운데로 앞에 파란색 보이시죠? 저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작성자는요.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이 되는 퇴근 시간대인데 저렇게 두 차선을 다 막고 있으니까 뒤에서 차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이 트럭이 뒤로 수십 대가 넘는 차들이 있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서서 달려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이 운전자는 보세요. 비상등도 켜지 않았죠. 양해해달라는 신호나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분노를 한 건데요. 글쓴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 속만 챙긴답시고 이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해도 과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저게 적재 가능한 허용치가 있는 건데 저렇게 싣고 막 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는요. 화물을 어떻게 적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 이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한 개 차로 폭이 약 최소한 2.7m 정도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신 차량이 싣고 있는 적재물 폭이 최소 2.5m 이상 된다는 점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법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이 특수 운반차가 있다고 하면요. 미리 이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전방과 후반에 안전 유도 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근길 퇴근길에 막혀 내 도로 이 주행을 나 막아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민폐도 민폐지만
이건 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그리고 안전에도 위반이 되고요. 네. 예, 이건 아니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구입한 호신용품 잘 쓰면 좋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는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워낙 뭐 사회적으로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저도 호신용품 사실 알아봤었거든요.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이 호신용품 때문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실제로 전기 충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준에서만 행사가 돼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공격이 된다고 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호신용품 중에서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3단봉이라든가 전기 충격기를 과도하게 잘못 사용했다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경찰관에 따르면 3단봉으로 상대를 제압하더라도 이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너클이나 칼 같은 흉기들은 굉장히 공격성이 높은 어떤 도구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소지하거나 위급 상황에 썼다고 하더라도 방어 행위를 넘어서서 지나친 가해 행위로 생각될 정도로 어떤 공격성을 띠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당방위 목적이 아니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호신용품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어떤 제품을 써야 나를 지킬 수 있으며 어디까지가 호신용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도망갈 수 없으니까 사실 네. 우리가 이 그렇죠. 호신용품을 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지 허가를 받아서 발급받아서 소지하는 가스총 분사를 하는 것은 방어 순간적으로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행위로 평가되는 그런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방어적인 목적이 강한 가스총이라든가 후추 스프레이 같이 공격성이 좀 덜한 호신용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격성이 강한 용품을 그러니까 용품 자체의 어떤 공격성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을 방어 행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공격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딱 얼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이. 그럼요. 그죠? 예. 아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보양식 찾게 되잖아요. 보양식 찾게 되죠. 저는 특히 이런 여름철에 해산물 그중에서도 전복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전복을 해 먹으려고 하면 손질법이 상당히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 전복의 손질 꿀팁부터 요리법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쨍쨍 내리쬐는 여름철 햇빛.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철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꼭 찾는 음식이 있다고 하죠. 바로 바다의 황제 전복입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지철인 전복은 지금 영양분도 많이 저장돼 있다 하네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전복으로 기력 200% 충전하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복으로 건강을 챙긴다는 조선명 주부. 14년차 주부인 조선명 씨는 여름철이면 자주 챙기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복. 네, 저희 가족은 단백질이나 영양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여름 때 전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복 살이 또 더 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고요. 그래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전복 고르는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살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전복이 싱싱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활력이 있고 기운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전복 사실 때 전복이 쫙 펼쳐져 있는 전복을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느껴지시기 때문인데요. 전복 고르실 때는 이렇게 안으로 모아진 전복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한 전복 세척법도 있습니다.
그 비결을 찾아 화장실로 향하는 조선명 주부. 응? 아니 전복 손질과 화장실이 뭔 상관이오? 비법은 이겁니다. 칫솔이네요? 보통 전복 손질하실 때 솔이나 칫솔 많이 쓰시는데요. 사실 쓰다만 칫솔은 솔이 뻣뻣하지 않기 때문에 잘 씻기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회용 칫솔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전복을 손질할 차례. 네, 보통 이 검은 부분만 닦아주면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 깨끗해진 전복. 그 다음 내장 반대쪽으로 숟가락을 밀어 넣으며 살과 껍질을 분리한 뒤 세균이 많은 전복의 잎과 식도, 내장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합니다. 이제 요리를 할 차례. 면역 건강에 좋은 전복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먹기 좋은 크기로 전복을 썰어줍니다. 그 다음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불린 찹쌀과 전복 내장을 넣고 달달달달 볶아주는데요. 그 후 미리 준비한 육수를 붓고 채소와 함께 한 소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썰어둔 전복을 익히면 맛있고 영양 만점의 전복죽 완성! 단짠단짠의 끝판왕! 아이들도 좋아하는 전복 버터구이가 빠질 수 없겠죠? 먼저 약한 불에 버터와 다진 마늘을 볶아준 뒤 칼집을 낸 전복을 함께 구워줍니다.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맛간장을 넣어 짭조름한 맛을 살리면 밥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다 하네요. 여름철 집 나간 입맛을 살려줄 전복 버터구이 완성!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시간, 성장기 아이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여름철 전복 보양식. 더운 여름은 땀을 많이 배출하는 등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거기다 다양한 요리법으로 맛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과연 오늘 전복 요리의 맛은? 맛 어때? 쫄깃쫄깃하고 살짝 달아. 달아?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전복은 더위에 지쳐서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서 항피로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원이 풍부하고 근육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칼슘의 운반을 도와서 근육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는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또한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아르기닌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앞으로도 전복 요리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요. 전복 너무 맛있고요. 이제 또 올 여름 무더위가 심한데 전복 많이 먹으면 그만큼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전복 많이 사서 많이 요리해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전복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전복 요리법을 더 찾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복으로 여름 보양식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름 보양식을 알려줄 문미선 요리연구가 지금 만들어 볼 요리는 전복 솥밥인데요. 여름철에 그래도 우리가 밥심이 있어야 또 에너지가 넘쳐나잖아요. 냄비랑 손만 있으면 맛있는 전복 솥밥 요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쌀과 찹쌀, 전복, 다시마, 육수 등을 준비합니다. 우선은 버터에 굴, 전복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복은 우선은 칼집을 내서 지금 구워줄 거예요. 버터에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전복 내장은 믹서기에 갈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만 손질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손질한 전복을 구워주는데요. 전복은 어차피 솥밥에 한 번 더 익혀주기 때문에 버터 향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기름에 우선 쌀, 그 다음 냄비나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과 찹쌀을 3대1 비율로 넣어줍니다. 불려놓은 쌀과 찹쌀은 이렇게 참기름을 두른 후에 냄비에 우선 이렇게 볶아주세요. 다 이제 볶아졌거든요. 저는 이제 전복 내장을 넣을 겁니다. 내장과 볶아준 후 준비한 다시마 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 밥이 될 때까지 익혀줍니다. 적당히 익으면 버터에 구운 전복들을 밥 위에 올려주는데요. 이때 기호에 따라서 잘게 선 쪽파도 함께 올려줍니다. 그 후 5분 정도 뜸을 들이기만 하면 완성이요.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전복 솥밥입니다. 여름철에 삼계탕 많이 드시잖아요.
전복이랑 해산물만 넣어주시면 매콤한 전복 삼계탕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삼계탕 재료에 매콤한 맛의 양념장을 추가. 닭 손질할 때는요, 이렇게 꼬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지방 제거해주시고요, 닭날개 꽃 부분 이렇게 제거해주세요. 보시면 찹쌀 넣을게요. 그 뒤 깨끗이 손질한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대추, 밤 등의 속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다리를 단단하게 꼬아 고정시킵니다. 속을 채운 닭을 준비한 육수에 넣고 적당히 익을 때까지 끓여주는데요. 그 후 고춧가루와 함께 국간장, 다진 마늘, 청양고추를 넣은 뒤 고추, 손질한 전복과 해산물을 함께 넣고 10분 정도 더 익혀줍니다. 해산물은 기호에 맞게 넣으면 되는데요. 너무 질겨지지 않게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게 팔팔팔 끓여주면 이열치열 매콤한 맛이 더 이색적인 매콤 전복 삼계탕 완성! 여름철 원기 회복을 도울 전복 요리 삼총사입니다. 여름철 다양한 전복 요리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매년 찾아오는 여름의 기운 없는 일상만을 보낼 순 없겠죠. 올여름 맛과 영양 가득한 전복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민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자동차 문을 열다가 이 상대방 차를 콕 하는 이 문콕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주차를 하다가 내 차나 상대방 차에 스크래치를 내서 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런 흠집을 낸 이 자동차가 스스로 복원이 된다고 하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이게 드디어 나왔구나. 와, 스스로 보고.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건데. 그런 거죠. 이거 흠집을 우리가 뭐 컴파운드 이런 거 발라서 막 문지르지 않아도 네. 자기 스스로 이게 복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에게 정말 딱 필요한 차입니다. 야, 이게 전에 만화에 이런 거 나왔었거든. 스스로 막 이렇게 네. 상처 치유하는. 나왔구나. 대단합니다. 저도 뭐 운전 나름 잘한다 생각하지만 주차하면서 뭐 기둥 이런데 여기저기 많이 박았거든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상만 해도 좋은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서 연구에 몰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이 흠집도 알아서 고친다. 셀프 힐링 기술을 적용한 미래 자동차입니다. 야, 이 기술이 실현이 되면 도로 위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흠집 내고 막 내 차 신경 쓰이거든. 그럼요. 근데 이게 자동 복원이 되니까 잘잘못 따로 따질 필요도 없고 말이죠. 네,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셀프 힐링 기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이 차량 도장 표면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자동으로 복원해주는 스크래치 복원 페인트 기술입니다. 자, 일본 완성차 업체 엔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2005년 양산차에 적용을 했습니다. 도장 면 위에 부드러운 젤 타입의 고탄성 레진을 코팅해서 스크래치를 복원하는 원리를 이용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상처 생겼을 때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재생되는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상처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흠집이 났을 경우에는 완벽히 복원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죠. 네, 차체에 칠한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 흠집을 복원한다. 방금 영상 봤는데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흠집의 정도가 스스로 치유되는 건지 아닌지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 안에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좀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2021년 이 독일 완성차 업체 B사가 이 전기차 I 모델의 이 전방 그릴에 적용한 이 자가 회복 기능입니다. 이 기술은요, 열을 가해서 흠집을 복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제품이 손상됐을 때 온도를 올려주면 이 분자가 이동해서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열 가소성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령 드라이기에 열을 이용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 보여드렸던 N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의 이 회복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이 B사는 하루 정도면
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열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더위에 있겠죠. 회복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야, 대단하다. 복구 시간이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21년의 기술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단축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2시간 안에 복원이 됩니다. 야. 놀랍죠?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기술이 국내 자동차 기업에서 완성한 겁니다. 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나노 기술을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한 그 기술로 복원 시간을 앞당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빨리 되는지. 자, 영상 보시죠. 자, 손상된 부품의 그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에요. 하얀 세로줄이 흠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시죠? 네. 얼마 지나지 않아 흠집이 예. 어디 갔어? 흠집 어디 갔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노 소재를 통해서 손상 부위를 스스로 반영구적으로 치유하는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기술이라는 겁니다. 야, 신기하네요. 외부에서 별도로 뭐 어떻게 힘을 가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복구하고 있잖아요. 네. 열을 가하거나 촉진제를 쓰지 않고 2시간 정도 상온에 놔두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은 흠집 때문에 분열된 고분자가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서로 맞닿아 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구 개발 단계로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실제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하고 접목되면 저런 기술력이 나오는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기술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나노 기술. 나눠주는 나노 기술. 나노 기술. 네. 현재 또 개발 중에 또 다른 기술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미세 공정이 또 필요한 이 나노 기술을 가장 작지만 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는 이 H사가 지난 20일 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나노테크데이 2023 행사를 통해서 미래모빌리티에서 실현될 신기술 총 6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기술을 포함해서 몇 가지 기술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태양전지를 세대 교체할 이 기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태양전지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을까요? 태양전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큰 판넬이죠. 맞아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네. 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 직사각형 네, 패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떠올라요. 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양전지의 95%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불투명한 태양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노 기술을 활용하면 유리창 같은 투명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공정이 좀 복잡하고 이 광전환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투명 태양전지는 투명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또 실리콘 전지에 비해 발전 효율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태양전지는 이 차량의 지붕에만 한정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 투명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 유리창이 있는 어떤 곳에라도 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투명한데 효율까지 높다니 태양전지의 대세가 곧 바뀔 것 같은데요? 아니 차가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충전하고 네. 야 놀랄 일이 더 있습니까? 더 발전합니다. 아직도 있어요. 자동차 데이트할 때 예인아 오빠가 안전벨트 매줄게 이런 매너는 옛날식 요즘 알아서 다 매니까 요즘은 예인아 오빠가 엉뜨 해놨다? 이거 엉뜨.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네. 엉따라고 하죠. 이게 차량 열선 시트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이 차가 알아서 온도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압력 감응형 소재 이런 기술인데 덕분에 그 별도 센서 없이요 압력만으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소재가 발열 시트 폼 내부에 적용되면 탑승자의 체형 부위만 정확하게 발열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닿는 따뜻한 부분만 따뜻하게 달궈주니까 전력 낭비 막을 수 있죠. 또 전동화 차량은 그만큼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잖아요. 탑승자의 정확한 자세를 감지하고 호흡이나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를 감지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서비스까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마지막 기술은요. 요즘 같은 여름에 특히 더 유용하게 쓸 기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은 나노와 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여름철에 실외에 주차하게 되면 차가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네. 이 문제를 좀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바로 투명 복사 냉각 필름입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차량 유리에 부착해서 내부 온도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자체 실험 결과 틴팅을 한 자동차보다 최대 7도가량 실내 온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차량 유리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산형을 좀 고려해서 면적을 크게 만드는 데 성공한 사례가 이번 국내 업체인 이 H사와 K사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1, 2년 내에 신차에 좀 접목돼서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이 자동차 업체들이 최첨단 나노 기술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런 나노 프로젝트들이 신차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저 정도로 클 줄 몰랐네요. 아우, 대단하네요. 야, 이게 상용화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 없는 분들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 안이 네. 워낙 뜨거우니까요.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주실 이효설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주희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뭐부터 합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한밤중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 잡고 보니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도둑이었어요? 이거 실화인가요? 실화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세입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친구 역할은 이호선님 오늘 등극하시는 겁니다. 네. 건물주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여러분은 그런 기분 느낀 적 있나요? 내가 외출한 사이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그런 기묘한 느낌, 그 오묘하고 쎄한 느낌을 저는 근래에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왜? 도둑? 야, 너 놀랐겠다. 왜, 집에 뭐가 없어졌어?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 사놨거든. 근데 그게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과자 이것도 한 봉지 없어지고 말이야. 아니, 아무래도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 도둑이 든 것 같아. 야, 재순아, 그거 네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세상에 어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귀중품 다 놔두고 과자랑 뭐 아이스크림이랑 뭐 이런 걸 훔쳐가. 야, 요새 소설도 그렇게 쓰면 욕먹어. 아, 진짜라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내가 집에 홈캠 설치했는데 야, 이게 아무도 없는 빈집에 자꾸 움직임이 감지됐다. 야, 이게 아무래도 도둑이 드는 것 같아. 야, 그거 밥도둑 같은데? 밥도둑. 야, 요즘 내가 보니까 네 얼굴도 퀭한 게 엄청 피곤해 보이거든? 내가 보니까 이건 거의 헛소리야. 내가 볼 땐. 아무튼 너 그 소설 쓸 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발 닦고 잠이나 자. 아, 진짜인데. 얘 정말 답답해 죽겠네. 억울해 죽겠어. 그렇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정용 CCTV 홈캠에 녹화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빈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없네. 지난번에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그럼 과자나 먹고 가야겠다. 거기 꼼짝 마. 밥도둑 너 꼼짝 마. 그동안 당신이 내 간식 털어갔지?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정하세요. 캄다운. 저는요 도둑이 아니고요. 당신의 주님입니다. 주님? 뭐 주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헛소리 말고 얼른 고개 들어. 저 맞잖아요. 주님, 건물 주님. 아니,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아니, 근데 건물주님이 우리 집을 털었던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아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요. 세입자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물주가 도둑이었다.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후로 불안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이거 무슨 뭐 영화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너무 소름 돋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해집고 간다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달 초에 이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입자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한 2달 정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홈캠 CCTV를 좀 설치를 했다고 네. 하는데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좀 목격했다고. 뭐가 찍혔는데? 뭐 찍힌 거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 어지러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네. 세입자가 말한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궁금해. 빈집이거든요. 네, 아무도 없는 빈집에 이 도어록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컴컴했던 집이 불이 켜지는데요. 집 안에 들어온 여성이요. 곧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 A 씨가 아니라요. 건물주 B 씨였습니다. 네, 세입자가 건물주 B 씨는요. 이 화장대 서랍도 열어보고 집안 곳곳을 좀 둘러보고요. 손에는 또 이 세입자 냉장고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까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입자가 놀라서 이 전화를 걸었는데 이 건물주는 좀 황당하게도 이 도시가스 검침 때문에 방문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서랍을 열고 집안을 뒤져보는데 이게 무슨 가스 검침이에요? 아니 근데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이하고 음료수 이런 거 과자들 가져가는 들고 것도 가도 뭐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똑같이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건물주는 이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을 넣어놓은 이 가방을 잘못 본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오해하지 말라면서 세입자를 또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약 5시간 뒤에 이 새벽 2시쯤에 또 야심한 시각에 A 씨의 빈집에 또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건물주 B 씨였다고 하는데 영상을 일단 함께 보시죠. 참. 또 네, 불 꺼진 이 집에 사람 형체가 보이는데요. 이 건물주 B 씨가 무언가를 들고 이 세입자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 손에 들고 있었던 건 놓고 가는데. 네, 이 세입자 옷이었는데요. 앞서 몰래 가져갔던 세입자 옷을 새벽에 또 다시 몰래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유령 뭐야.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눈이 의심이 되는데 지금 옷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아이스크림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옷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에도 왔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소름 막 끼쳐요.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다잖아요. 유령이. 그렇지. 도시가스 점검하러 왔는데 왜 집을 뒤지고 옷을 갖다 놓고 뭐 아이스크림 가져가고 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입자도 이 점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증거가 남은 것에 대해서도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뭐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세입자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이 싱크대 문은 열어봤다.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다는 건데요. 보통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뭐 담배 냄새도 나고 하는데 집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한번 둘러봤다면서 건물주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지 훔쳐가는 모습이 또 훔친 걸 가져다 두는 모습이 떡하니 찍혔잖아요. 그렇지. 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발뺌한다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저게 열쇠로 여는 집도 아니고 모르게. 띠띠띠띠. 그 비밀번호 어떻게 안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해. 건물주는요, 이 원룸 주인들만 아는 비밀번호, 즉 마스터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비밀번호는 뭐 화재가 일어나거나 비상시에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이 번호로 제조사가 설정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이 도어락이 열릴 수 있다고 하고요. 건물주는 또 혹시나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서 이 원룸은 어느 집이나 이런 번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A씨 집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도 들어갔다 나오곤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집주인인데 무엇을 훔쳐가려고 했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오해를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니 뭐 집주인이나 대해서 내가 뭐 훔쳐 나오겠냐 했는데 방금 훔쳐 나왔잖아요. 그렇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사건 사고 넣으면 그 비밀번호 쓰겠다 그랬는데 정작 사건 사고는 본인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맞아, 맞네. 야 이분 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근데 이러다가 어쨌든 그 좀 지난 다음에는 건물주가 인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좀 심각해지자 건물주도 발뺌했던 태도를 접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가 좀 황당합니다. 이 건물주는요,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한 달치 방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B 씨는요, 또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값을 치르겠다면서
이 세입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 A 씨는요 건물주를 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그리고 상습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허허. 월세 한 달 안 받은 걸로 그 무마하려고 했다. 이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건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건 너무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건물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원룸 주인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저건 주거 침입이에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봐도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데 네. 세입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무리 내 건물 소유라고 하더라도요. 실거주자인 임차인 허락 없이 저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원룸은 다 그렇다 이런 거 다 변명이에요. 마스터키 비밀번호 비상시에 쓰라고 있는 건데 자기가 저렇게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주거 침입도 아닙니다. 밤 시간에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물건까지 훔쳐나왔잖아요. 네. 저거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데요. 벌금형이 없고 최대 10년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볍게 생각돼서 기소유예 합의해서 기소유예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집주인 상습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 상습적인데 지금 뭐 옷 가져갔죠, 아이스크림, 과자 먹었죠, 거기다 옆집까지 들어갔잖아요. 그 이렇게 상습적이면 이런 거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범죄가 상습적이면 그 형이 정해진 것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이 상습성은요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회 일어났다면 상습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법원에서는 한 짧은 기간 동안 10번 이상 훔쳤다 이렇게 하면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리고 옷을 가져갔다가 마음을 바꿔서 절도를 놨다고 하더라도 절도가 인정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 전부 인정하고 더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맞아. 네. 아니 세입자가 홈캠을 설치해 놓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증거를 마련해 놔야 될까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홈캠이나 뭐 외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일단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영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원룸에서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스릴러 영화를 보고 와서 누가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문에 종이를 끼워놓고 그래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캠이나 CCTV 같은 영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자 메시지나 녹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A 씨가 저희에게 법적인 조언을 또 요청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 상담 SOS 이 세입자 A 씨의 질문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이날 이후 아직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빈집에 누군가 또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인데 혹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왔습니다. 아니 이런 일 겪으면 저라도 못 불안할 들어가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범죄 트라우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를테면 우리가 뭐 여성 안심기가 뭐 있는 것처럼 경찰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경찰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절도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불이 켜져 있다 이러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게 현행범 체포라는 거거든요. 범행 중인 범인은 누구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잡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각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붙잡아
넘기면 되는 아니, 근데 거죠. 괜히 붙잡겠다고 들어갔다가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 아니 그 호텔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마스터 키. 그렇지. 맞아요. 키를 두고 오면 나왔으니까 문을 못 여니까 마스터 키를 열어주잖아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마스터 비밀번호 이런 거 누르고 주인이라고 막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이거 삭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삭제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네. 모델마다 달라요. 어. 제2의 비밀번호라고 불리는 마스터키가 유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면 안 되니까 미리 삭제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우리 집 도어록 모델명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삭제 방법을 찾아서 삭제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검색이 어렵다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로 요즘에 한꺼번에 시공되는 원룸이나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는 똑같은 모델의 도어록이 그대로 맞아요.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마스터키 번호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실 때 이 삭제 방법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비밀번호, 마스터키 번호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세입자인데 우리 집도 아닌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삭제해버리면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스터키 비밀번호 언제든지 다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재물의 효용을 완전 망가뜨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받지 않고도 삭제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도어록을 뜯어서 새로 바꾸거나 손괴하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록 그거 외에도 이렇게 열쇠를 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도어록 위에 열쇠 다는 그렇죠. 경우. 열쇠로 네. 여는 거. 그거는 없을 테니까. 이 정도.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쁩니다. 이러다 진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이러실까.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함께 하죠. 오늘 나눌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용한 상담소 주제는요. 자식을 모시고 사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상전이야입니다. 부모도 살면서 자식 눈치를 참 많이 보게 된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아이고 고3 때죠. 고3 때. 그건 계속 눈치 눈치 보게 봅니다. 되죠. 예. 네. 얘가 뭐 하나, 뭐 한마디 하는 게 지뢰밭이에요. 그렇죠. 예. 잘하고 있냐 묻지도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런 냉장고죠. 냉장고? 한우가 있고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한우가 먹고 싶은데 아들 뭐 먹을래? 나 한우. 그래 먹어라. 한우 먹는 게 어쩌게 맛있니? 엄마 너무 부드러워. 그래 많이 먹어라. 저는 삼겹살 먹었어요. 이게 또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맞아, 근데 뭐 자식의 입장에서도 할 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민중 기자는요? 저는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부모님 마음 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그래. 같아요. 맞아요. 참 이렇게 많이 봐요.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 상전처럼 느껴진다는 이 부모의 애환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연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이 엄마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해? 뭘 부탁할 때마다 면박 주는 딸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딸이랑 같이 사는 60대 엄마입니다. 나이 드니까 딸한테 부탁하는 일이 참 많아졌어요. 일단 노안이 오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설명서를 대신 읽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제가 독수리 타법의 컴맹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해야 할 게 있으면 다 딸을 시킵니다. 요즘 디지털로 바뀐 건 어찌나 또 많은지 딸내미 없이는 물건 하나도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딸의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런 거까지 해줘야 돼? 아유, 엄마도 시키지만 말고 좀 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민망스러워 죽겠습니다. 아니,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고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고 저더러 어떡합니까? 아니, 부탁만 하면 엄마한테 면박 주니까 엄마로서 자꾸 주눅 들어 초라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엄마들. 이해해. 이 고민을 듣고 뜨끔한 자녀들 분명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분명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 저도 제가 그래요. 사실 디지털 지금. 시대에 네. 맞아. 이게 안 되거든 잘. 네. 근데 이거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틱틱거려. 네. 해주긴 해주는데 뭐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면박 당하고 나면 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참 마음은 안 좋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세상에서 자식이 제일 치사해요. 진짜요. 제일 애틋하기도 하지만 또 제일 치사하기도 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거저거 잘해줬습니까? 그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서는 이제 컸다고 그래. 요새 세상이 워낙에 복잡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나왔죠. 그놈의 무슨 뭐 챗 GPT인가 나발인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무슨 키오스크인가 그것도 힘들어 죽겠고 맞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늘 줬던 부모의 습성이 있고 늘 받았던 자식의 습성이 있어서 이 습성이 관계 패턴으로 딱 완전히 정착이 돼버리면 이게 나중엔 말투도 그렇게 정착이 돼서 나이가 들어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 자식 간에 또 특별히 대화의 방식 중에 크게는 3가지 말하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가가기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멀어지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왼수가 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 흔히 우리가 다가가는 유형 같은 경우는 수용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야 이거 엄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엄마 이거 몰라가지고 속상했지. 다른 데서도 힘들지 않았어? 이거 너무도 좋은 대화죠? 이런 대화가 근데 거의 없어요. 없고 두 번째가 멀어지는 대화 유형인데 이를테면 야 엄마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줄래? 했더니 엄마 밥이나 줘 이런 거. 전혀 서로 관심사가 같지 않은 다른 답변들을 통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걸 멀어지는 유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왼수가 되는 유형인데 이를테면 야 엄마 이거 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도와줄래? 엄마는 평생 무식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지 마요, 자식들도 정말. 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런 패턴들 각각 집집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유형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집은 다가가는, 우리 집은 멀어지는, 우리 집은 왼수가 되는 이런 차이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으니까 이 3가지 중에 제가 거의 대부분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자식과 부모 관계 치사한 거 맞긴 맞아요. 자식 어렸을 때 봐봐요. 엄마 저건 뭐야? 저 까마귀야. 왜 까마귀야? 까까 온데서 까마귀야. 근데 왜 새까매? 까마니까 까마귀야. 엄마 저건 뭐야? 까마귀야. 이거 몇 번, 10번, 100번 물어봐도 계속 그걸 대답해 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몇 번 좀 해달라고 그러면 뭐 귀찮아. 좀 엄마 배워.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얘네들이 지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다 기억하면 미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 하니까 사는 거죠. 네, 맞아. 근데 갈수록 이제 부모들이 자식에게 도와달라 도움을 청할 일이 많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이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애들이 다 성인이 될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옛날하고 좀 다르게 지금은 섭섭한 건 많아지는데 말은 점점 못 하겠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러면 남들 인간관계 하는 것처럼 아예 딱 손절을 한다? 이게 또 핏줄은 손절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앞으로 세상 계속 달라질 거라서 좀 치사하고 더러운 자식이 있다 그럴 때 섭섭하구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맞아. 그들도 답변하는 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애들하고 뭐 물어보는데 어렵다, 힘들다, 치사하다, 정말 치사 빤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동네에 이런 정보화 교육하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뭐 요새는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또 복지관에서 너무 많이 하고 흔히 알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무료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도전하시고 나중에 인간 AI가 되셔가지고 치사한 우리 자식들 싹 다 가르쳐 주자고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 솔루션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황혼, 재혼의 길목에 있지만 차마 자식에게 말을 못 꺼내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5년 전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남매 둘을 키워온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요. 나이는 5살 정도 많고요.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이분은 저랑 비슷한 나이에 부인이랑 이혼하고 아들 셋을 키웠어요. 서로 공감되는 게 많으니까 친구처럼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속이 깊고 다정한 분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이 애정 표현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고 싶다고 매일 전화도 하니까 오랜만에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저희 애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나이는 둘 다 30이 넘었는데 재혼 얘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마침 얼마 전에 TV에서 5, 60대 항혼 재혼 얘기가 나오길래 너희들은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슬쩍 떠봤어요. 그런데 큰애가 뭘 어떻게 생각해? 주책이지. 다 늙어서 추하게 뭔 짓이야? 하더라고요. 작은애도 그러게 연애만 하면 되지 굳이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꼭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러고 보면 엄마 남자친구 있어? 엄마도 연애해 한 적은 있어도 재혼하란 말은 안 한 걸 보면 확실히 재혼은 별로인가 봐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도 짧으니까 어서 합치자고 하는데 애들한테는 말도 못 꺼내겠고 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이미 자식들 말에 상처를 받았네요. 받았어요. 그 말이 좀 독했거든요. 늙어서 추하게 주책이야 뭐 이런 말 들으면 뭐 누구라도 자존감 그럼.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자식들이 참 눈치가 없네요. 엄마가 그런 얘기 물어볼 때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냥 확 털어버려서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먼저 이 사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거 축하드린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새 감정이 찾아온다는 게 진짜 어렵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 요새는 3혼, 4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재혼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게 저는 고차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워낙에 복잡하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방 뭐 내 가족 문제, 내 가족의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그 집 자식이 몇이 있는가, 내가 자식이 몇이 있는가, 그래서 합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증여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 아마도 숱한 결정고 고민들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길어졌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도 올 것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루션 드려야죠. 황혼 재혼하고 싶은데 자녀들 눈치가 보여요에 대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기꺼이 사랑을 선택해라. 사랑을 선택해라. 저는 이 사랑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 우리가 사랑 선택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생에 걸쳐서 내 배우자와 함께 있을 동안은 그와 함께, 내 아이들이 있을 때는 내 아이들 키워가면서 정말 평생 헌신하며 지내셨거든요. 그렇다면 내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여러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내 결혼과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노후 준비하고 경제적 안정 중요하다. 그런 두 번째가 자녀들의 동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네. 여성들은 좀 달라요. 1순위가 자녀들 동의가 중요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2순위가 말씀드렸던 그 노후 준비나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여러 고려들이나 생각들이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황혼재혼 고려할 때 남성과 여성이 1순위를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사연에 나온 자녀들도 엄마도 연애, 뭐 남자친구 사겨 이렇게 했지만 재혼에 나 아빠 필요해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랬잖아요. 우리 사연자 걱정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들 예측이 아마 다 될 겁니다. 우리가 뭐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이나 재혼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사별에 관련된 건 다 가족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재혼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경향들을 좀 살펴보면 재혼에 관련돼서 여자들보다는 남성들이 더 적극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보통 엄마 결혼을 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재혼한다 그러면 아버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재혼한다 그러면 뜯어 말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엄마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밀착도가 자녀들과의 밀착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되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만약에 딱 반대를 한다 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왔던 아까 그 결과와 동일한 걸 좀 살펴보면 남성들은 18.7%가 미루거나 포기하겠다. 근데 여성들은 35%가 나 미루거나 포기하겠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었고요. 또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상관없이 재혼하거나 그냥 아니면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은 남성이 81%, 여성이 64% 정도 됐었거든요. 자녀가 반대할 때는 밀어붙이지 않는다. 아니죠. 많이. 그래도 설득은 해보겠다. 설득은 해보겠다. 네, 설득은 해보겠다. 64.9%. 네네네.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확실히 적긴 적어요. 차가 좀 있어요. 네. 이게 솔루션에서 말씀하신 이 기꺼이 사랑하라 이 말이 이 사연자가 받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연자가 지금 50대예요. 너무 젊습니다. 저 50대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죠. 근데 우리가 청춘이 요새 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고요. 저는 지금 미루시기보다 결정하시는 것. 일단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긴 한 것 같은데 먼저 만끽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혼도 결혼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조바심 내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미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원하는 거 해보고 맛있는 거 둘이 가서 먹고 영화도 엄청 보고 요새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엄청 영화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무지하게 보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솔루션 주세요.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녀 설득 6단계 들어가라. 요게 6단계가 있습니까? 네, 6단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 요즘 자녀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보다 재혼을 더 반대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막상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나 그 원인을 좀 찾아보면 아이들에게도 또 이유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먼저 돌아가신 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자식으로서의 죄책감도 하나 있고 또 막상 새로운 아버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 그 집에도 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는 두려움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치 그렇게 재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양쪽 집안에 자식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 재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들도 또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엄마가 그 집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는 집은 더 갈등이 커집니다. 커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혹시 결혼을 하거나 할 때 혹시 나의 그 새로운 가족들이 나에게 흠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건 다 지들 생각이고요. 지들 생각이고 이런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쿨한 자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내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또 나도 내가 살아보니 내 필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더라. 내가 자식이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없다. 이렇게 12%가 말하고 있고 8%는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 인생에 태클을 걸지 않겠다. 걸림돌을 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쿨한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맞네요. 근데 재혼은 안 돼 하는 그런 자식들한테는 엄마가 왜 재혼이 지금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 조목조목 해줄 필요도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 솔루션에서 자녀 설득 6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재혼을 위해서는 제가 6단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준비 작업. 준비하라. 두 번째, 선언. 세 번째, 김 빼기. 네 번째, 긍정적인 정보 제공하고 다섯 번째, 긍정적인 경험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그다음
접촉 이렇게 6단계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향후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의 재혼과 나의 앞으로 인생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를 나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이쪽 집에도 애가 셋이 있고 나한테도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내 파트너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부분은 반대하고 이런 걱정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로 간에 장래 계획을 이번 첫 번 재혼에 대한 아이들 설득 과정부터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준비 과정이고 네. 두 번째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좀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만나게 됐어. 그러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벙찝니다. 맞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놈씩 만나야 돼요. 무조건 외부에서 따로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1대1로 만났을 때 이렇게 반대를 아주 정색을 하고 하기는 좀 쉽지 맞아요. 않거든요. 이런 선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에게 호의적인 애한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면 세 번째 김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얘네들도 혼란스러우면서 반대하는 자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축하도 하지만 그 밑에 말하지 않는 우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쭉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분노이건 아니면 이게 뭐 기쁨이건 뭐든지 이 감정이 일단 좀 가라앉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쭉 시간을 두시되 당연히 이 순간에 계속 연애는 진행되는 겁니다. 네. 진행되고요. 그다음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김을 빼고 그 김이 좀 빠지는 사이에 이 사람에 대한 내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처리는 진짜 잘하더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를 그렇게 도와줘서 엄마가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나서줘서 이 해결이 딱 됐잖아.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엔 아이들과의 긍정 경험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조언을 했는데 이 조언이 아주 긍정적이어서 내 자식들에게도 플러스가 된다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접촉인데 접촉도 여러 번에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돼요. 369로 시간을 쭉 두시면서 그 사이에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선 항상 짧은 경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서 단타로 여러 번 만나고 그다음에 장타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 내가 만나는 재혼 대상과 자녀를 만나게 해야 하는지 또 만나게 한다면 어떤 말을 나눠야 되는지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짧게라도 첫 만남을 가지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근데 할 때 말이 안 떨어지겠죠. 네,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도 만나기는 해야 되니까 만나면 두 가지죠. 뭐 싫다, 좋다. 그러니까 그건 각오하고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자식들이 정말 그 인생을 걸고 반대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을 걸고 반대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부모들이 이제 포기하기 쉬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을 걸고 반대하는 자식은 인생을 걸고 부모를 안 돌봐요.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를 막 돌볼 것 같지만 나만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도 자식들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그럼 평생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앞으로 살 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103세에 죽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장담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 사랑하시길 권하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식들하고 설득의 과정과 그다음에 잘 타협의 과정을 거치시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멈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이 사연과 반대로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떨까요? 뭐 엄마 그 남자 별로더라. 엄마 돈 보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수도 있죠. 하나부터 10까지 뭐 만나라 만나지 마라 이런 자녀도 있을 거거든요. 글쎄요, 무관심이 난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뭐가 나요? 뭐 가끔은 무관심이 고맙긴 한데 예, 그러나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자식이 반대한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반대한다면 그건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럼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그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시는 건 중요한데요. 그건 너무 뭐 간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땐 내가 말하고 아니 자식들이 자기들 연애할 때 우리가 간섭한다고 원하는 얘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다 해주나요? 해주지도 않아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싶은 이 연애의 감정과 이런 여러 요소들을 일일이 다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다. 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 정보들 많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맛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나는 재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식이 반대한다면 6가지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 경험을 한 다음에 저는 결혼 전 강추하는 편이고요. 네. 만약에 주변 사람 모두가 다 이 사람 만나봤는데 다 반대한다? 저는 그렇다면 일단 결혼은 많이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야죠. 네,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척 더울 거라고 그러죠? 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